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송득범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담 너머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요. 하루아침에 날아간 전세금, 부당한 업무 지시, 교통사고 합의 빨리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송득범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에는요, 이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언제나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존재, 바로 아이들이죠.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 즉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육기관, 교육기관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의 정확한 정의 어떻게 될까요? 네. 아동학대는 잘못된 말 그리고 행동으로 어린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본격적으로 생겼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학대는 뭐고 피해를 입은 어린이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가 본격적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었고요. 즉 2000년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해자, 즉 가정 내에서라든지 혹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처 방법이 없었습니다. 2000년 법률 개정 이후에는 전국에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기관이 설치되기도 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받고 있고 아이들을 별도 장소에서 분리하고 보호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언론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와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개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범죄로 강하게 처벌되고 있어서 2020년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종합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었고 그 내부 조직으로 아동학대 예방본부가 생기면서 아동학대 대처하는 업무의 중심 기관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권리보장원도 네. 새롭게 설립이 됐고, 그리고 또 아동학대 예방본부도 새롭게 네. 생기면서 사실 사람들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라고 하면 네. 뭔가 이제 아이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런데 정신적인 상처, 정서적 상처를 주는 것도 네. 아동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개념을 제가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신체 학대, 뭐 영어로는 뭐 피지컬 어뷰즈라고 하는데 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신체 학대 행위의 예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가령 뭐 손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거나 조르고 비트는 행위, 그리고 핥히는 행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뭐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뭐 단정적으로는 도구로 때린다든지 흉기,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완력을 사용해서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든다거나 그쵸. 신체 부위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벽에 밀어붙이고 떠밀고 잡거나 아동을 집어 던진다든지 거꾸로 매달는 행위를 한다든지 물에 빠뜨린다든지 이런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뭐 가령 화학 물질이나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화상을 입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범주 이제 두 번째로는 정서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의 예를 들어보면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까지 포함하고요. 네. 또 잠을 재우지 않는다든지 벌거벗겨서 내쫓는다든지 혹은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도 포함하고요. 네. 아동의 정서 발달이나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착취, 약취, 유인, 아동 노동 착취까지 포함하고 있고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까지도 구체적인 정서 학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범주로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성적인 학대를 들 수 있습니다. 개념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성적 학대 행위의 예로는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관찰한다든지 네.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가령 옷을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시킨다든지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 노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구강추행이나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 부위에 대해서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또 아동에게 뭐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라든지 뭐 기타 성교, 성매매 혹은 성매매를 매개한 행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성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나눠서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네. 했을 때 어떠한 이제 유형별로 좀 나눠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언급해주신 이런 유형 외에도 뭔가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행위, 이런 행위도 사실은 아동학대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형으로 이제 방임도 들 수 있는데 네. 방임이라는 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 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유기라는 건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뭐 형법상 개념으로 보면 부작위범에 대해서 아동학대 개념으로 포섭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구체적인 유형에 나눠보면 이제 물리적인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거, 아동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의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라든지 아동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하고요.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한 경우도 포섭하고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의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포함하고 다음으로 이제 교육적인 방임도 들 수 있는데요. 네.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까지도 자칫 아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의무교육은 6년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제3조 1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약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약 중인 학생이 뭐 입학, 재취학, 전학, 편입학기 이후 이틀 이내에 편입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또 학생 고용자에 의해서 의무교육 받는 것이 방해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약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도록 경고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적인 방임도 들 수 있는데 네.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방임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뭐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 역시도 처벌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방임의 유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의료적인 조치 그리고 뭐 먹이고 이렇게 재우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이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아이에게 부모가 이것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다라든지 뭔가 보호자라고 일컬을 사람이 이걸 제대로 이제 역할을 수행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경각심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가 됐는데 보통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유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처벌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까지 했다라고 하면 처벌 수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법 제4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형법 제 상해나 폭행 등의 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를 범하고 그 결과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건 이제 살해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형법상 뭐 상해폭행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를 범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때는 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협박이나 뭐 협박의 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사기공갈죄, 성계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해당 조문에서 정한 죄로 벌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죄를 범한다면 이거에 별도로 10년 이하의 징역, 여기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어서요. 아동복지법 71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다든지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의 성적인 학대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법 71조에 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신체 손상 주거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앞서 말씀드린 방임행위, 아동에게 공중에 뭐 장애 아동을 관람시킨다든지 네. 국어를 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구체적으로 상습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대상에 더 처벌될 수 있다는 점까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네. 따라서 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동학대 유형과 또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아이들이 이 학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로 만나봤고요. 다음 저희가 자랑하는 코너죠.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음악을 갖다가 지금 3년째 계속 이렇게 아침 6시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틀고 또 네. 베닐하우스 하고 이래서 두 건에 대한 무료 법률 담당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제 주변 이웃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계속해서 뭔가 소음과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소음 공해라고도 참 사실 표현을 하는데 제 옆에 송득범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여쭤보고 나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 일단 그 뭐 이웃에서 이제 노래를 이제 틀어 놓는다. 아침부터 저녁 뭐 7시 반까지 그런 상황이라는 사정은 말씀 주셨는데 그 이웃의 여건은 뭐 어떤 곳인가요?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들판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인 건지 어떤 분들이 그 노래를 틀어놓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자초 네. 지정을 간략하게 제가 네네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2017년부터 2022년 6년간 시장 재직기간 네. 시장님과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네. 이장이 시장에게 불악 앞에는 충주호 조정지 댐이 있고 네. 뒤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농가주택 신축만이라도 해지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는데 시장님으로부터 불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2020년 12월에 윤답 671평에다가 그걸 선포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장으로서 즉각 시장에게 문자를 보내 농가주택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주택 신축을 한다고 671평 답 전체에다가 선포한다고 하였더니 시청 허가 민원과 농지팀장 외 1명이 현장에 나와 목격을 하고 이장 저에게 답변하기를 소규모 정지 지역에는 가능하나 대규모 경지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장으로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시장님께 문자를 복명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윤이라는 사람은 시청에 들어가서 밖으로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써가지고 시청에 보관 중입니다. 그 후에 또 성포를 하고 3차 성포를 시장이 선거 관계로 공석인 사이에 베닐하우스를 짓고 추가 시설을 하여 농작물 재배도 하지 않고 새벽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3년 동안 365일 계속 음악을 카바라식으로
스트레스 계획적으로 반복되니 살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오늘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이웃의 어떤 땅에 성토 작업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전화 주신 분이 아마 이제 이장님이셨던 것 같고 그 관련해서 맞습니다. 관할 행정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청의 허가라든지 이런 게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땅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뭐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뭐 새벽부터 계속 이제 노래를 틀어놓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노래를 틀어놓는 이유가 그 안에 뭐 누가 사람이 있어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에서 뭐 근로자들이 노래를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로지 그냥 그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래를 시끄럽게 틀어놓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사람이 거기 있지도 않으면서 음악을 네. 틀어놓고 아. 저는 용물을 볼일 볼 걸 다 보고 네. 저희는 음악을 끄지도 못하고 네. 3년 동안 이렇게 고충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틀어놓는 음악이 이제 매우 큰 소리일 것으로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 소음의 정도와 관련해서도 뭐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측정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아까도 시끄러워서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6번이나 나와서 네. 음악을 줄이기도 했고, 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다가 소음 신청도 해서 나와서, 네. 이 정도 하고 해도 계속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음악을 계속 틀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구체적인 조치들도 몇 가지 이제 취해 보셨던 것 같은데, 뭐 네.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건 어떤 거가 궁금하실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음악을 여기서 틀어서는 되지도 않고 또 음악을 틀 때는 네. 무슨 일을 한다든지 네. 농사 일을 할 때는 뭐 네. 또 조용하게 틀어서 서로 네. 간에 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건 계획적으로 담 젖에다가 바짝 갖다가 네. 라디오 아주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네. 또 뭐 막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냥 뭐 저 카바레식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빙빙거리고 이러면 야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마구 갖다 버리고 저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 보니까 저는 일단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뭐 이웃에 뭐 공장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작업자분들이 보통 일을 하실 때 그 일의 힘듦을 달래기 위해서 라디오라든지 뭐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근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보통은 있고 아니면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분쟁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건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땅 파기라든지 이런 작업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건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양당 사자의 말씀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고통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이제 노래 소리를 이제 크게 틀어놓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하실 수 있는 구제책이라든지 상대방이 어떤 사항에 좀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지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실명은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 파출소에다도 몇 차례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치는 잘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파출소에 신고해서 출동을 뭐 6차례나 나왔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이런 목적으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 대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범죄 처벌법에 되게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에 대해서 물론 그게 형사처벌까지 가진 않지만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료로 정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21호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인근 소란 등이라고 해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라고 개념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래된 용어들도 나오기는 해요. 그게 뭐 전축이나 뭐 확성기 이런 표현들은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어떤 기계들, 전자제품들의 이름인데 지금에 와서도 동일한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큰 노래를 틀어놓는 경우는 이 행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그 경범죄처벌법 자체로 대법원까지 갔다기보다는 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해서 경찰이 단속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해자가 경찰에 대한 직무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건 이 경범죄처벌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다투었던 어떤 판례가 있는데, 그 사건에서 뭐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했냐면,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혹은 큰 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 소란 등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 진압,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란, 인근 소란, 고의로 노래를 크게 튼다든지 그래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때 신고가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 경찰관이 정당하게 출동해서 이걸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관에게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부적법하다라고 상대방이 다퉜지만 이건 정당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아까 두 번째 그 해당 지자체에다가도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출동을 했었다. 그래서 소음 측정 같은 것도 해봤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마도 이 내용까지도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소음 진동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생활소음과 진동 규제에 관해서 정하고 있고 이 등의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21조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이 진동은 이제 산업단지 그 밖에 생활장소 포함해서 생활소음 진동에 대해 규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2항에서는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대상과 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규제 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얼핏 종합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게 조금 지역에 따라 구분을 해놓고 있긴 해요. 가령 주거 지역인지 아니면 그 밖의 지역인지에 따라서, 또 왜냐하면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평소에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생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해서 주거 지역을 벗어난 곳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완화해주고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상과 관련해서 또 확성기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와 또 사업장에서 소음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또 크게 나누어 두고 있고요. 그래서 확성기도 옥 외에다 설치했는지 아니면 옥 내에서 설치한 게 옥 외로 빠져나오는 것인지, 또 사업장도 공장인지 혹은 같은 건물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에 따라 나눠 두고 있고, 또 그 소음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주간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사이인지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5시부터 7시 또 저녁 6시부터 10시 이때 또 저녁으로 구분을 해서 그때의 기준인 경우와, 또 야간 아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가장 엄격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나눠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옆에 인근에 이제 땅 성토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주거 지역이나 이런 그 녹지 지역 등으로 추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상대방이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사업장 기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아침 저녁 5시부터 7시 혹은 6시 이후는 50dB 이하, 그 다음에 주간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서는 55dB 이하 등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밤 10시나 새벽 5시까지는 45dB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소음 발생과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노래만 틀어서 시끄럽게 하고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에 그치시기보다 그 소음의 정도도 측정을 한번 해보셔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출동해서 볼륨을 낮추도록 뭐 조치도 취해봤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2단계를 넘어서 만약에 상대방과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벌어진다고 할 때 그 증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음 측정 방식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해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파출소 경찰에다가도 신고를 몇 차례 해서 출동한 바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고통에 대해 호소해서 실제로 나와가지고 단속 조치도 시행해 보셨던 것 같은데 그 일련의 과정 모두를 이제 그 증거를 잘 모아두셨다가 상대방과 일단 구두로라든지 어떤 원만한 협의를 먼저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상대방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만약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멈추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말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처분 절차에서는 앞서 저한테 말씀 주셨던 그런 경과사항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어떤 소음 정도에 관한 증거까지 취합하셔서 상대방과 그런 법적인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부득이하게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 제가 파악한 바에 대해서는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자분께서 좀 이해를 하셨을까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하고 변호사님. 네. 짧게 한 가지만. 네네네, 말씀 주십시오. 예, 네. 2013년 네. 12월 1일 날 사건인데 이게 지금 형사상으로다가도 네. 지금 올해 23년인데 유효한 건지 아니면 형사기호가 지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 1일에 있었다는 일은 이 소음을 틀어놨던 게 이게 10년 전 일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거? 아니 다른 사건인데요. 네. 이거랑 별도로 다른 사건? 네. 네. 2013년 12월 1일이면 이게 지금 그게 공소시효가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죄의 정도 그다음에 죄명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이 있거든요. 그 형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령 뭐 사용 무기 이 경우는 뭐 그 공소시효가 더 높고 혹은 이제 그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나 그걸 특정을 한 후에 공소시효를 저희가 조문에 따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오늘은 그 상담 주신 내용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음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해주신다면 그와 관련해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소음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데시벨 측정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는 몇 년 전 회사 앞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외곽이라 출퇴근도 어려웠고 투룸도 전세로 1억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룸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건물에는 열대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모두 한꺼번에 같은 통지를 받았고 저를 포함한 이웃들은 약 1년간 경매 절차에 참가했지만 결국 1억 원 중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때 받았던 1억 원 공제증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공제증서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게 모은 전세금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내가 이 돈을 다 날리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유사한 사연이 많이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다수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사연에서는 투룸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열댓 가구가 한꺼번에 같은 통지를 받았고 경매 절차에 참가했지만 배당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마도 다가구 주택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각 호실 구분 소유자가 별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순위자 임차인들 등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하신 걸로 보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들어가셨을 텐데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해당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혹시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죄송합니다. 계약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공인중개사 입장은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계약상의 뭔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게을리했다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그러면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의무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확인 설명 의무의 대상으로 이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판결이 하나가 하급심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 네.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중개사 설명 의무가 문제됐던 사안에서 중개업자인 피고로서는 중개 의뢰인 원고한테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 그다음에 전입신고 일자, 확정 일자 등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실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내용을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해서 원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이 7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도 없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돼서 낙찰되면 선순위 임차인들한테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했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내가 갑자기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네. 공제증서가 생각이 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둔 이유가 바로 상담자분 같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법인 개업 중개사는 지금 금액이 상향돼서 4억 원 이상,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으로 지금 현행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상담자분께서 가입하셨다고 한 뭐 아마 1억 원일 수도 있고 공제증서가 있을 텐데 그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제증서 생각이 났다는 네. 거,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런 경매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좀 문제를 삼아볼 수 있다라는 네.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디자인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대표가 제가 다니는 곳 포함해서 2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엄연히 다른 법인인데 많은 직원들이 2개 회사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처음에는 부탁하기에 들어줬는데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표의 다른 회사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월급은 더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회식 때 이 얘기가 나와서 한 직원이 얼른 다른 회사도 직원을 더 들이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니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본래 제 업무도 많고 힘들다 보니 자꾸 짜증이 납니다.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요즘 MZ세대들의 3요가 있다 그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3가지 3요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사연도 뭔가 이 MZ세대의 3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제 따져보면 대표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회사예요. 그런데 막 이 회사 일을 시키고 저 회사 일을 시키고 이게 좀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이게 원칙적으로는 대표가 동일하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회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 그쵸? 그렇다면 계열사로 정당하게 편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동의를 거쳐서 인사 발령을 뭐 자회사라든지 관계회사로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안에서는 그 정도가 아닌 뭐 사업 초기 상황에서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열사로 편입할 상황이 아니라 가령 이제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적인 일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또 별도의 그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당한 업무라는 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게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 개념을 정하고 있는 것은 딱히 지금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참고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 고용노동부가 이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행동 강령을 일부 정한 사항이 있는데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뭐 법령, 행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지시라든지 아니면 업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라든지 혹은 그 기관 자체의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뭐 권한 지위 등을 남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이릉 이제 유추해서 보면 사연자의 그 대표가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어떤 업무를 지시했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라고 하면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열사 편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한 초기 단계다 정도라면 부당한 지시까지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경계에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제가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고 우리 상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그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정당한 업무로 보여지지 않고 그게 부당한 업무로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대표 혹은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도움을 먼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단순한 부당한 정도를 넘어서 위법의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노동청 등의 진정을 통해서도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상담자분이 처해 계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이제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계열사 편입의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좀 인정의 여유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엄연하게 봤을 때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점이 있다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적당한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2주 넘게 입원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의 수리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근데 사고 차량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상 때문에 몸이 회복이 되는 걸 보고 합의금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대 측에서 합의 시기를 운운합니다. 합의는 빨리 할수록 좋나요? 또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사실 교통사고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면 뭐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보험사를 통해서 뭐 합의를 하자 내지는 합의 금액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오고 가죠. 실제로 합의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지금 사연자분에서 조금 이제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고가 났으면 이제 대물 처리로 이제 아마 자동차 수리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쵸. 사연자분이 다쳤기 때문에 대인 사고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아 오셨을 텐데 보험사에서 이제 대인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별도 합의를 통해 종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그럼 아마 사연자분의 경우는 그런 이제 대인 사고 종결을 위한 합의 시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았고 네. 입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도 파손이 되고 이제 부상도 당하신 그런 상황인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가 손해배상 항목은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연자분이 부상을 당한 거를 대인사고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동안 지출되는 그 비용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차량이 망가진 것에 대한 대물사고 처리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인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손해, 내가 지출하게 된 금액, 소극적인 손해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벌 수 있었던 손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따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합의를 한다고 하면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정비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게 대물 비용으로 보험금이 직접 지급이 정비업소로 갔을 것이고 사연자분에게는 이제 손해 3분설에 따른 그 합의금의 액수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네. 부분이 합의금을 과연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네. 이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좀 책정이 될까요? 이게 지금 사연자분의 말씀만 듣고 제가 이건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네,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합의금 책정은 원칙적으로 손해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골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합의금 혹은 이제 그 금액은 더 상승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단순 타박상이라고 하면 또 그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금액이 낮을 텐데 이 금액 그 다친 정도 그다음에 향후에 치료가 얼마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거나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네. 디스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게 더 악화됐고 네. 혹시나 내가 추후에도 이런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당연히 하실 텐데요. 네. 후유증까지 고려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후유증 발생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저는 뭐라고 권해드리냐면 굳이 서둘러서 아직 합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합의를 조기에 진행한다면 그 후유증 같은 향후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합의금을 좀 더 높게 책정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네. 혹은 반대로 후유증 발생 여부에 대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내가 추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유보조항을 합의서에 집어넣고 종결하신다든지 이런 점을 좀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회복되는 걸 보고 합의를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신데 상대방은 빨리빨리 하자라고 네.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합의를 해야 되는 뭔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합의의 종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합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그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의를 하셔도 된다. 저는 일단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고려하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합의를 좀 독촉을 하실 텐데 좀 충분한 이제 후유 장애까지 고려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뇌가 괜찮은데 굳이 네. 등 떠밀려서 서둘러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예. 같고요. 일단은 치료 잘 받으시고 정말 내 몸이 완전히 좀 회복이 됐다.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셨을 때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태 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